네,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지금부터 2020 평창 평화 포럼 전체 세션 세 번째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I believe that you did enjoy your meals, and from now on, I would like to begin the session 3 for 2020 Pyeongchang Peace Forum.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oday once more.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면서 고성 유엔 평화도시 모색과 통합적 미래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전체 세션 1부를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So now we'd like to start to share the stories about a search for 고성 UN peace city and transition to the integral future. 그러면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좌장은 강금실 지구와 사람 대표님으로 전 법무부 장관이셨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는지요? 네. 오늘 그 DMZ 평화지대 첫 세션에서 고성 유엔 평화 도시라고 강원도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새로 제안한 그 플랜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세션을 진행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강원도 고성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멀리서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DMZ라는 이제 분단의 비무장지대가 있는데 동해안을 따라서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세계적으로 유일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남한과 북한 두 국가 체제가 한 고성군에 있는 굉장히 그 특이한 DMZ의 아픔과 그 또 평화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더군다나 금강산이 있고 설악산 자락이 있고 백두대간 산맥이 간통하고 있고 동해 바다와 바다가 땅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형성된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 곳입니다. 연말에 제가 그 답사를 갔었는데요. 화진포에 가서 호수와 바다와 산이 보이는 그 절경에 너무나 깊은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분단의 극복과 또 그 도시로서의 새로운 21세기적 발전을 위해서 그 고성 유엔 평화 도시라는 플랜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발전 방향 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여건들에 대해서 오늘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고성군은 그 최근에 유엔 평화사절단 도시라고요. 잠깐만요. 국제평화 메신저 협회에 가입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의결되면 우선 고성군은 유엔 평화 메신저 도시로 첫 걸음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이어서 고성 유엔 평화 도시라는 도시 전체의 그 변화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 세션에서는 강원도와 고성군의 그 플랜의 구축과 성공적 발전을 위해서 그 국제사회에서 수용 가능한 방안들, 전략들을 검토하고 함께 미래를 위한 시사점에 합의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그 발표를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멀리 유럽에서 오셨습니다. 찰리 라멘토 변호사님이십니다. 그냥 앉아서 인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찰리 라멘 앉아서 Please be seated. 라멘토 변호사님은 지금 에드보키트 로펌의 창립 이사이시고요. 글로벌 호프 네트워크 인터내셔널 단체에 속한 크리미널 로 폴리시 앤 트레이닝 센터의 창립 이사이시고요. 제네바 인스티튜트 for 리더십 앤 퍼블릭 폴리시 멤버이십니다. 그다음 박배균 서울대학교 교수님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은 지금 서울대 지리교육과 교수이시면서 아시아연구소 도시사회센터 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 센터에서는 동아시아의 발전주의적 도시화, 접경의 지정, 지경학 등의 주제 연구, 한반도의 신지정학, 용어가 조금 어렵죠? 아마도 교수님이 좀 이따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지정학이라는 말씀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리적 위치가 국제관계, 정치하고의 연관성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면 지경학은
지오 이코노믹스라고 해서 21세기에 다국 여러 그 이해 국가들이 한 지역과 관련해서 어떻게 경제적 이해관계와 교류 협력을 풀어나가는가 하는 영역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그 사회를 맡으면서 이 지경학이란 말을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한반도의 신지정학 국가와 지역 등 8권의 저서를 내셨고요. 최근에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과 공동연구로 개성공단 발전 전략과 신개발 구상연구 용역을 수행하셨습니다. 세 번째 발표하실 분은 제네바 소재 유엔 기관인 유엔 사회개발연구소 이일청 선임연구 조정관이십니다. 박사님은 지금 제네바에서 계시고요. 화상으로 오늘 발표에 참여하십니다. 이 박사님이 계시는 그 유엔 사회개발연구소는 1963년에 유엔 사무국의 업무와 관련된 그 사회개발에 관한 정책 연구를 위해서 설립이 됐고요. 사회정책과 개발 프로그램, 지속가능 발전의 사회적 측면 프로그램 등 아주 다국가적인 또는 유엔 중심의 국제적인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선임연구조정관으로 이일청 박사님께서 책임을 맡고 계십니다. 지금 약간 연결 상태가 나쁘다고 해서 소개만 드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 법무법인 원의 파트너 변호사인 정은영 변호사님 참여하셨습니다. 정은영 변호사님은 법무법인 원의 대북투자 법률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계시고요. 법무부 통일법무과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의원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DMZ 평화지대와 연관해서는 동해관광특구 조성을 위한 남북한 법제도 현황 연구의 용역을 수행한 바 있으십니다. 오늘 그 1시간 반의 그 짧은 세션 동안에 굉장히 그 깊고 방대한 내용을 얘기해야 돼서 좀 아쉬운 감은 있지만 발표는 10분 내지 15분으로 좀 요약해서 간략히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이 고성 유엔 평화도시라는 그 주제 자체가 너무나 새롭고 발상의 지금 단계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많은 그 의견도 내시고 질문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갖도록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그 라멘토 변호사님께서 고성 유엔 평화도시의 법적 기반 및 전략 정치 운영상 요건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Good afternoon. It's a very big privilege to be here today. And so I start with this is one of the most exciting privileges of my life, as well as our organization that's also based in Geneva, Switzerland. So in September 21st, 2019, we at Global Hope Network International, which is the umbrella organization that has the Geneva Institute for Leadership and Public Policy, we signed an MOU with Governor Choi Moon-sun, and it was one of the most exciting events so far for us in the fact that we have been around since 1999. Our organization started really dealing with peace and conflict resolution when we were working in refugee camps in Pakistan, between Afghanistan and Pakistan. And so from that 1999 movement, we're now presently working in 50 countries. And so we're not only doing peace and development, but we're also doing humanitarian aid and relief. My role at the organization, I started in 2010. I'm a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yer. Really, my passion is to defend those who cannot defend themselves. I was a former prosecutor from the U.S. I have dual citizenship as well, so I'm a citizen of Italy and the U.S. I have a law firm in Czech Republic, so I have my licenses, the
jurisdictions has been really exciting to see how this applies. So I feel like the time is now to lend my support. We lend our support. We at Geneva Institute for Leadership and Public Policy, we really are here to serve, and that is our pure motivation. The action plan, this is kind of a lawyer's presentation of how we see the fact that if a UN Peace City is going to be a reality, we believe that it is. We believe that, again, as we serve South Korea, as they complete this project, these are the things that I believe we need to look at, and that is this idea of a global task force, and then to determine the actions of each party. That is, what are the tasks that each of us will bring to the table, and as well as work together to make sure that really Governor Choi is the catalyst, if you will. I see Governor Choi. You may agree with me. He reminds me of like a Mother Teresa of Calcutta. I think you might have heard about her, and that is, he has a pure heart for peace. He is the real deal, as we would say, the genuine article, and that's what I love. What we love about serving him is that, and I think you all can catch the desire, the dream that he has, and to be a part of this. So we believe in this idea of a global task force that we will create, we hope, while we're here. Second is this idea of an action plan. I like action plans that have baby steps, each step of the way, and so we'll be looking at that. Discussing the challenges. This is not like an easy thing to do. I'm reminded by some of the other kinds of conflicts in the world that have kind of a similar comparison. North Ireland. Look at the conflict between Catholics and Protestants. Look at the conflict between Palestine and Israel. I mean, so I think my hope is, this is my hope, my personal hope, is that Korea, the North-South Korea unification process, that you all will be the beacon of hope for other countries. That is my little inner hope that I have. And I think you would agree with me that, wouldn't it be nice? Yes, we want to se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ut wouldn't it be nice for it to be the model of peace for other countries? And isn't that amazing that we can have this idea of a multiplication, that we could be the model, Korea can be the model for other countries to bring peace together? Obviously, there are challenges, and then to bring solutions. The other thing that we must talk about is the idea of reconciliation initiatives. Reconciliation initiatives, and that is, some of you are third or maybe second, third, fourth generation, where your families were really, some of your families suffered in war and in some of the things that happened in history. So we have to address that. I think you all agree that those things have to come out into the light. We need to talk about that. We at the Geneva Institute for Leadership and Public Policy, in fact, we just had a conference last year in June dealing with how do we deal with post-conflict nations, which this is kind of that, right? It's a post-conflict. I mean, yet, technically speaking, because of the treaty, you're still at war with North Korea, but you're not really at war with North Korea. That's the law. That's the way the treaty is read. But the fact is that there is not war. But there's also still things that bother you. South Korea, North Koreans have these taboos, these kinds of pains. They were victims. There were injuries. Those things need to be brought out, what we call a truth commission. Maybe that will be one of those types of a public reconciliation initiative that I'm talking about. I like to present examples. But again, maybe through your own culture, you all will come up with other methods. But do you all agree with me that in order for us to have a true sustainable peace, that there has to be a reconciliation measure? So I'll continue with the other thing that's involved here is that, and this is from a legal perspective, so I'm learning now too that there was an application. The application was just presented
to the UN so that this peace city could become a reality, and therefore we're going to have to go through the legal process of the UN, their requirements, and so on and so forth to decide will that be a good example for a peace city. But even though you have that application, the truth is, look at the kinds of law we have to deal with here, and we can't just, ignore it. I mean, you have Korean national law at stake that's involved in this, that will be. You have provincial law that will be part of this. You have municipal laws. But then you have international treaties. You have the 1953 Korean Armistice Agreement,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S. and Korea. These are issues that, when we create the UN Peace City, I believe that's why I say when it is created, these kinds of things will be negotiated. I don't think it's going to be that big of a deal, but at the same time, it's going to have to be dealt with is making sure that we're not in violation of these treaties. I mean, these are international agreements between countries, not necessarily individual people. So that is a binding type of issue. The other is there are 10 UN security resolutions sanctioning North Korea. We have to deal with those and make sure that we're not violating those. Those types of laws will have to be amended or resolved as such. You have the United Nations Command Authority. It also has say-so. It also has consent. It has to give its consent to these kinds of projects. So to me, this is exciting. This is not like an overwhelming thing. I love this. I'm passionate about the law. The law is there for us. I love the SDG number 16 because it deals with peace and also deals with the rule of law and justice. So for me, as my background as a prosecutor working to, eradicate criminality in our country and some of the stuff internationally that I've dealt with, is that this to me is important, is seeing the fact that we're working together to resolve issues within the law, because the law dictates and tells us the scope of authority, what we can and what we cannot do, the duties and the responsibilities both to the citizens and to the government. There has to be that dialogue has to take place. The 2018 Panmunjom Declaration, Panmunjom, sorry, I should know that better, but the Donahue-Bakbu line boundaries, and these kinds of issues are a part of the challenge list that we'll have to look at and consider, especially as tourism starts to come to South Korea. And then last but not least is maritime law. So this is just kind of a general, from my perspective, how I think as an international lawyer, these are the type of laws and procedures and policies that we have to look at, consider while we're putting together the peace city. Let me ask you a question, because to me this is a part of the solution. And I'm speaking to those of you in here that are students at this time. Can you raise your hand if you have had any kind of education or knowledge or experience dealing with the law? Raise your hand if you're a student right now, and if you've had any kind of experience or knowledge of law, some basic law course at the undergraduate or master level. Raise your hand. It's horrible. Look at that. I see maybe one hand back there. Okay, that's a deficit, you all. That is a deficit. A deficit in the fact that no matter what you do in your industry, no matter what you do in your profession, the law dictates what you can and cannot do. It's not just here that this is a deficit. I also see it in Europe. I teach at a university, and I'm very much an advocate. I push for more law classes and courses to teach basics to students about whether you're going to go into business or you're going to get involved in peace building. You have to know what the law is. And many of you in here, I'm hoping, will get involved in politics someday, and you'll be creating laws for your country, for your province, or otherwise. Internationally, you'll be representing your country at the United Nations. Wouldn't that be exciting? I foresee that here. But don't you agree with me that because this is a deficit, this is one solution that you individually, those are kinds of steps you can take to kind of get involved and get some background in legal analysis, understand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three main legal systems that we have in the world. Those are all working
working vibrantly at the United Nations, understanding the difference between common law, civil law, which is Roman law, based mostly Europe is Roman law. And then you have common law based on England and Wales, the US, Canada, so on and so forth. We have versions of that. We have socialism law and communism type procedures and law that apply. Those are important issues so that you can understand the differences, because for me as a lawyer, when I look at a piece of legislation, I take it very serious. What the words mean, whether they're vague and ambiguous. I take a look at just the grammar, whether there's punctuation, periods or commas. Those things are very, very important. So I guess that's kind of my little side note here is I challenge the students in here that have no background in the law to actually go after seek some kind of course that will teach you the basics, because then you will have more credibility, and you'll be in a better position to understand why things are happening. Because if the law doesn't allow you to do it, well, that's the great question, is if the law says you can't do it, in my mind, it means you can do it. Right? And last but not least, there's what we call customary law. And customary law is not necessarily written in some legislative code, but it's also the way you do things. And so that to me is very fascinating. So we'll talk about that a little later. The other part, and I love this part, is the international diplomacy. And that is, we at the Geneva Institute for Leadership and Public Policy, over the past, over the years, we continue to have this. We have a conference in the month of June, and we have it during the Human Rights Council session meetings. It's one of the most exciting things to attend, no matter what you agree or disagree with, what the countries that are on the committee or not. They're doing some wonderful things there. And so, that's something I would challenge you all to come and visit sometime. Come to the Human Rights Council sessions and listen in to the different issues that are there. This is relevant for us because what our plan is to serve. We're here to serve, and we're here to talk about the international law as well as help Governor Choi in Geneva at the UN. So maybe this will be inviting universities from Korea here to come and to talk about the issues that are going on, and then to also talk about the law. We have our conference in June of this year, 2020. And so obviously, if you get on the internet, you can look it up, that it's called the Geneva Institute for Leadership and Public Policy. It's held June 2nd through the 5th, I believe that's the right date. And then again, it's during the Human Rights Council session meetings. Maybe you can get a group of you all to come to that meeting. That would be very exciting. And then, of course, I would show you around, give you a feel of what it's like at the UN in Geneva. It's a very, very exciting place to be. The other part is hosting peace initiatives. Now, in my mind, that it would be wonderful to get North and South Korean leadership in Geneva to come together. And so that'll be a part of the work that we will try to do with Governor Choi and with your diplomats, your permanent representatives to the United Nations in Geneva. Despite the obvious challenges, the prospect of a united Korea, history is on your side, shall we say. History is on your side. And so, in my mind, in our organization, because we're here to serve, to us, it's one of the most amazing privileges that anyone can ever be a part of. It's something that I recommend everyone to get involved with when you're dealing with, creating peace among nations or religions. That's pretty amazing. That's the stuff that makes you sleep good at night. It makes you have some kind of a legacy in your life, so that at the end of your days, you can say that you did the best that you can do. I think of some of the things. Mother Teresa, again, she's kind of a mentor, if that's what you want to say, or someone that I look up to. Some of the humble work that she did, and Mahatma Gandhi, and you think of the things, the simple, humble things they did. This idea, Mother Teresa says, it's one person at a time, and I think it's, truthfully speaking, I think we have to also look into ourselves. I mean, it's hard for us to love and forgive other people
if we're not right in our own hearts. So it starts individually. What can we do now is prepare ourselves, because it's going to have to be a mind change and a heart change for us to say, you know, we want to move forward in peace. And it's one thing for me to say that, but it's another thing for me to say, okay, let's take some action and then do that. And so that's where, you know, that's what I love about bringing in civil society groups like ours and like so many others who are here. We can all work together. Another thing that I think adds value to civil society, frankly, it's not all perfect. Believe me, there are some non-government organizations. They're not all doing good work. They have their motives are not necessarily pure. So therefore, you have to always be aware of what people are doing and what they're actually, you know, are they genuine? Are they really here to help? Or are they here to get something out of you? You know, that's, in my mind, those are things about character and integrity. Those things matter. So those are the type of groups you want involved in helping countries or religions or other kinds of groups come together in a way that really brings sustainability. Last but not least, I think, are the examples. Look at the wonderful examples that we already have to work with. I mean, yes, everyone keeps talking about 2018, and that you're right. For the world to see that, when we saw that, the rest of the world said, wow. We even had hope to see that that's possible, because if you take the politicians out of it, right? The leaders and the politicians, and you just bring in the normal people, the farmers, the bus drivers, the school teachers, you know, it's a different setting. And yes, sports is one of those things. Sports is one of those things. Music and art and culture and food. I see the things that, look at the Czech Republic, for instance, where I live. It used to be called Czechoslovakia. And of course, they had a friendly split, so there wasn't really war between Slovakia and Czech Republic, but they split. There's still some, you know, issues that they have, but overall, that was a good separation. And of course, I've lived there 13 years, almost 14 years now. So seeing that, understanding they came from a communist background, and seeing how it's taken a decade for the mentality to change coming from a communist background, that has been just an amazing opportunity and experience for me to learn. Again, coming from a democracy, so-called democracy in the U.S., growing up there. I'm proud to be an American, yes I am, and I also love my Italian roots. Those are things that I think nobody should be able to take away from me, just like you all, being Korean, or some of you may have mixed background like myself, so you might have other nationalities. So I think we need to cherish those cultural, traditional things. We have family values as well. It's cherish family values, respecting our parents, respecting, you know, our leaders, and sometimes we don't agree with them, right? But at the same time, we have to look at working together. And so these are steps, I believe, that are important in the overall process if we're going to, you know, have this recipe of success, if that's what you want to call it. Look at the sports team, the United Korea hockey team, and Please, level, please. so anyway, pardon? Time over, level, Time? Okay. So it's great talking to you, and I look forward to talking with you after the event is over. Please ask questions. We want to hear from you.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근데 제가 소개해드린 거가 조금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어서 고성 평화시티를 유엔에다 신청하거나 그런 절차가 가능하지는 않고요. 유엔의 공식 명칭을 사용하는 유엔의 국제평화 메신저 협회에 고성군이 가입을 신청했고요. 여기서 이제 등록이 되면 유엔 평화 메신저 도시로서 활동을 하게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발표 중에 이 고성 평화시티가 워낙 새롭다 보니까 전달이 잘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엔사 관할권을 언급하셨는데 그거는 비무장지대의 법적인 문제고요. 고성 평화도시는 사람들이 사는 도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은 없습니다. 그리고 네, 그러시면은 두 번째로 박배균 교수님의
동북아 지정 지경학의 변화와 평화도시 네트워크 형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백윤입니다. 네, 먼저 저는 여기서 고성 유엔 평화도시의 이 프로젝트에 관한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요, 이 프로젝트가 크게 봤을 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주는 좀 보다 구조적인 배경 그리고 상황적 조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의 문제 제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남북 또는 북미 관계가 교착되어서 한 몇 년, 1, 2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한반도의 탈냉전 또는 탈분단의 상황이 금방 올지 안 올지는 아직 굉장히 미지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화하고 있고 또 긍정적으로 바라봤을 때 탈분단이라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대체 동북아 전체적인 지정 지경학적인 상황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예측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어떤 탈분단 시대에 동북아 전체적인 지정 지경학적 상황이 변화하였을 때 동북아 평화의 진전을 위해서 도시와 지역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성 유엔 평화도시랑 프로젝트도 이런 큰 시대적 변화, 구조적인 상황의 변화라는 큰 틀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좀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아까 강금실 전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지정지경학 생소한 용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린다는 차원에서 약간 이론적 배경으로 국경이나 영토라는 것들을 지금 최근에 학자들은 제가 정치지리학자들이나 또는 지정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적으로는 국경이나 영토라는 것들은 우리가 책에서 알다시피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 있고 그 선을 바탕으로 이쪽은 우리 땅, 저쪽은 다른 나라의 땅이고 이 땅 안에는 우리가 배타적 주권을 가지고 있는 영토다, 이런 관점으로 설명을 하죠. 하지만 최근에 나오고 있는 국경과 영토에 대한 새로운 견해들을 보면 국경이 그렇게 완전하게 분할하는 그런 선이 아니고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든 아니면 비인간이든 사람이 아닌 여러 가지 주체든 이동하는 그런 초국경적인 이동들이 굉장히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것들 바탕으로 국경이나 영토는 굉장히 다층화되어 있으며 국경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넘거나 넘지 못하게 만드는 선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사람 이동의 연결로 결합되어 있는 마치 예외적 공간의 회랑 선들 같은 그런 것으로 바라보자라는 그런 논의들이 많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 그림에서 보여지다시피 왼쪽에 있는 동그란 선이 전통적인 국경에 대한 관점이라면 오른쪽과 같이 보여지는 게, 그리고 국경이 완벽하게 닫혀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구멍들이 있고 일단 투과성이 높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국경 안과 밖에 있는 수많은 행위자들이나 힘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영토를 만들고 재구성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틀을 바탕으로 탈냉전 또는 탈분단 이후에 동북아에는 어떠한 지정지경학적인 상황이 펼쳐질 것인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동북아의 국가의 영토성이라는 것은 흔히 정치학 교과서에서 이야기하던 이상적인 상황에서 이야기하던 것처럼 그렇게 근대적인 영토 국가 또는 근대적인 영토적 주권이 발현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동북아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냉전의 상황과 그리고 또 탈근대적인 포스트 식민지주의적인 그런 조건들이
맞물리면서 만들어지는 아주 독특한 비근대적인 영토성이 동북아의 국가들에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넘어가서 하지만 게다가 이 탈등전의 상황이 오게 되면 이런 어떤 한반도와 동북아 국가들의 비근대적 영토성이란 것은 더욱 강화되어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될 수 있고, 특히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특구가 형성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남과 북 동시에 또는 남북뿐만 아니라 뭐 중국에서 이미 특구가 많죠. 중국, 일본 이런 데까지도 다양한 유형의 특구들이 등장할 것이고, 이 특구들은 뭐 예를 든다면 여기 나온 것처럼 북한의 주권적 영토 내에 뭐 거기 특구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남한의 주권 영토 내에서 북한 노동자의 고용이 허용되는 특구도 만들어질 수가 있고, 또 남한, 북한 모든 둘 쪽에서 다양한 국가의 투자와 자본과 노동이 모이는 그런 특구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커먼즈의 원칙에 따라서 만들어진 초주권적인 특구 이런 것들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거기 북한의 특구 전략을 보여주는 지도고요. 우리나라 남한 정부에서도 거기 다양한 거기 통일을 대비하는 다양한 신경제 뭐 지도 이야기하면서 특구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1대1로 이런 것들도 다 결합이 되다 보면 굉장히 복잡한 이동과 교류의 흐름들이 이 특구들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펼쳐질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시간적 전개에 따라서 보면 초창기에는 뭐 남북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다가 내륙으로 들어가고, 뭐 이 내륙으로 만들어지는 특구들을 통해서 남북의 인적, 물적, 자본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남북 교류가 이루어지고 뭐 거기 탈냉전 또 탈분단의 상황이 오면 일거에 국경에 뭐 장벽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상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런 상황이 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양한 특구들을 중심으로 사람, 물자, 자본의 흐름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남북 교류, 인구 이동의 긴 회랑 또는 군도 같은 것이 형성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한반도를 뛰어넘는 동북아 경제권과 연결되는 복잡한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지정지경하게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일단 중요한 스케일의 변화가 나타날 거라고 바라봅니다. 먼저 냉전 시대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안보와 뭐 안보와 영토성의 논리를 바탕으로 국가 스케일에서 지정학적인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면, 탈냉전의 상황이 오게 되면은 국가 스케일의 안보 영토성 논리는 약화될 것이고,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안보와 영토성 논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미시적인 스케일에서 국가보다 작은 단위에서 안보와 그 영토성의 논리가 발현될 것이라고 보고, 특히 지정학 같은 경우는 흔히 이제 학자들이 공포의 지정학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뭐냐 그러면 많은 경우에는 적이 있다, 적이 위험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영토를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지정학적 논리로 표출이 됩니다. 따라서 남북 교류가 확대된다면 이제는 이제 그 공포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될 것이냐 하면 오히려 국방이나 뭐 안보 이런 것보다는 안전, 보안 같은 그런 형태로, 사실 시큐리티라는 말이 안보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안전, 보안이라는 말로 번역될 수도 있거든요. 똑같은 영어인데 우리가 어떻게 번역되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확실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같은 security라는 영어 단어가 안보보다는 이제는 더욱더 안전, 보안이라는 형태로 더 그런 뉘앙스로 더 소통될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얼마 전에 거기 제주의 난민들 뭐 아랍 난민이 왔을 때 그 거부감을 보였던 것처럼 그런 식의 님비의 지정학 같은 그런 작은 스케일의 지정학, 그리고 작은 스케일의 공포를 바탕으로 한 그런 영토의 정치가 더 중요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동북아 경제 공간이 그럼 변하게 되면 사실은 경제 지도가 이제 변하게 될 거거든요. 뭐 러시아 그 남북이 연결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국하고 러시아하고도 연결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거대한 연결들이 마구 일어나면서 이제는 동북아의 국민 경제보다는 특정 도시들을 중심으로 한 초국경 도시권 경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뭐 예를 든다면 뭐 당장 남북교류 활성화되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거대한 경제권 형성될 가능성이 크고, 뭐 이런 다양한 경제권들이 형성되면서 이들 초국경 도시권
광역 도시권 또 초국권 광역 경제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새로운 성격의 지정 지경학적인 역동성이 중요해질 가능성이 크고요. 뭐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이제 요약해 놓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동북아 평화도시 네트워크이란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남북 교류가 확대되고 한반도에 탈냉전의 상황이 왔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비건대적 영토성이 강화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더 국가보다 작은 스케일에서 지정 지경학적인 역동성이 중요히 커질 것이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동북아의 평화는 대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라는 거죠. 훨씬 더 다중적이고 다층적인 평화의 거버넌스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입니다. 특히 다자적 국제협력, 다자적 국제협력이 단순하게 국가 간의 국제협력뿐만 아니라 최근에 흔히 말하는 어반 디플로머시, 도시를 중심으로 한 외교, 다양한 도시들 간의 국제적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도시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초국가적인 초지방적인 협력 관계 구축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더욱더 필요해질 것이라고 바라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동북아 접경 도시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 일본 등등 중국에 다양한 접경 도시들이 있죠. 한국에는 고성, 철원, 서해 5도, 제주도 접경 도시이고, 또 대만 같은 경우는 건문, 마조, 뭐 일본의 오키나와, 대마도 이런 여러 가지 동북아의 접경 도시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접경 도시들을 묶는 네트워크를 한번 상상해 보자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접경 도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동북아 맥락에서 국가 영토의 점이지대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보와 장벽의 논리도 표출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경계성과 이동성의 논리들이 복합적으로 섞여서 나타나는 그런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접경이 긴장과 갈등의 장소, 안보의 장소만이 아니고 실제로는 접경 공간, 접경 도시들은 실제로는 이동과 교류의 소통이자 통로의 역할도 역사적으로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접경 도시에는, 접경 지역에서는 영토와 탈영토와의 공간 정치가 항상 복합적으로 표출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접경 지역은 긴장과 갈등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초국가적인 교류와 소통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이미지를 보여드려요. 하나는 이거는 지난 연평도에서 연평 포격이 있었을 때 신문에 도배됐던 사진들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연평 같은 굉장히 갈등과 긴장의 장소, 위험한 장소로 묘사되고 있지만, 또 하나는 보시면 이것도 국경이거든요. 공항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기 뭐죠? 통과하는, 이게 왜 국경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게 명백히 국경입니다. 안과 밖에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조건이 다르거든요. 재밌는 게 영국 히드로 공항을 갔을 때 히드로 공항에서 아예 공항에다가 이걸 UK 보더, 영국 국경이라고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되게 거기 정치지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론적으로는 바라보다가 이걸 보고 굉장히 그때 놀라가지고 사진을 찍었다가 뺏긴 적이 있는데, 여튼 그래서 이 접경 도시는 이 독특한 장소적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리적 이동성과 교착성이 교차 공간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그런 영토와 탄력 항상 공존하는 공간이고, 또 동시에 동북아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이 접경 도시들은 냉전 시기 국가 만들기에 폭력성이 극도로 표출되었던 공간입니다. 수많은 비극들이 여기서 벌어졌죠. 그리고 이데올리적 갈등의 최전선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장소적 자산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접경 도시들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평화도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서 고성 유엔 평화도시가 이 동아시아 평화도시 네트워크 구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장 탈냉전의 상황이 오지 않다 하더라도, 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이런 접경 도시를 중심으로 한 평화도시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된다면, 사실 지금은 남북 간의 상황이 막히고 하는 것들이 국가 간의 설정되어 있는 국제법이라든지 또 미국의 제재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은 장벽에 막혀져 있는데, 그거를 도시 간의 네트워크와 이런 것들 바탕으로 우회해서 뚫어볼 수는 없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께서 고성 유엔 평화 도시를 건설하는데 지정 지경학적 역동성을 전제해야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관계론적 관점에서 동북아 평화도시 네트워크까지 확장해 나가는데 고성이 중심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동북아 경제권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께서 평화도시의 특성을 안고 있는 고성의 도시로서의 발전 방향과 지경학적 중요성을 지적해 주셨다면은, 이번에 소개하는 이일청 유엔 사회개발연구소 선임 조종관님께서는요, 평화에 대한 새로운 대안적 경로를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인도주의, 개발, 환경, 그리고 평화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인사도 잠깐 하시고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인사를 못 하셔서. Thank you. Can you hear me? Thank you, Madam Chair. First of all, I'd like to thank the organizer for inviting me to this important event. And I'd like to express my sincere apology for not being there with you all in the auditorium. Before I begin my presentation, for those who are not familiar with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I'd like to introduce our institute briefly.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or UNRISD, was established as an independent and autonomous research agency within the UN system with the UN General Assembly's resolution in 1963. Since its establishment, it has researched the neglected issue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discourse and practices. It has played the role of pathfinder of development discourse and practices by challenging mainstream development thinking and offering alternative policy options. Then I will move on to my presentation. Next slide, please. Could you move? Yes. Peace is similar to health. The relationship between peace and violence is similar to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and disease. Peace, like health, has its own conditions. Achieving peace, like achieving health, is to make efforts to put necessary conditions in place. The conditions of peace exist in different dimensions, such as political, economic, social, environmental, and cultural dimensions. These conditions are needed to achieve peace, but do not always guarantee peace. Like health, even though all the necessary conditions are put in place, if one small thing goes wrong, peace can break down and violence becomes dominant. The peace-violence is not a rigid dichotomy, but a more or less spectrum with the absence of violence on the one hand, and on the other, the situation full of horrible damages to people as to extremes. The small problem that triggers violence can come from inside or outside, and that small problem may be under our control or beyond our control. Achieving peace, therefore, is not a process completely free from violence. It is a process of continuously making commitments to fight all the conditions for violence and put necessary conditions for peace in place in multiple dimensions. And this process of achieving peace is to identify the peaceful process of disputes over many issues that have the potential to create conflict and violence. Next slide, please. One of the major problems we have these days regarding our commitments to achieving peace is that we give too much weight to political settlement by the states or political elites and tend to underestimate other conditions for peace which exist in other dimensions such as economic, social, environmental, and cultural dimensions or activities. Different from the political settlement by the states or political elites,
that use violence or threat of violence, rewards, and negotiating elites as an important tool for a solution, other dimensions have a variety of peaceful means. These peaceful means are used to transform violent or potentially violent situations into a process towards peace. This process towards peace has multiple pathways, and today I'm going to introduce pathways to peace that focus on the commitments and cooperation in humanitarian,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dimensions. Next slide, please. Development can be understood differently depending on where you are standing in the spectrum of political ideologies. But international development discourse and practices, emphasis on development has shifted from modernization or growth of national income to a fair distribution of income complemented by a fair distribution of entitlements to basic necessities such as foods, shelters, clean water, clothing, and household utensils. In this shift, the development concept started to be understood as a process to increase the freedom of people to do whatever they have a reason to value. This is the first point where development is linked with peace. A narrow definition of peace is a situation where direct and indirect violence is reduced or absent. If the system or structure causes human sufferings such as hunger, thirst, and sleeping in the street, and if these sufferings are structurally caused without people's consent, this social system or structure itself is violence. The development as a tool to reduce human suffering and pain is a peaceful means to reduce this violence and consequently achieve peace. Next slide, please. The natural environment is closely linked to development and peace. Development is needed to improve the environment, and environmental policy must not hamper development either. But we often find trade-offs and contradictions between development policies and environmental policies. Growth-oriented policies with the labor of development policy often destroy the natural environment. To reconcile these potential trade-offs or contradictions, many policymakers and practitioners, including those within the UN system, have pursued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olicies which are compatible with each other. Peace is often at the center of these compatible policies too. For instance, there have been many policy tools to address environmental problems like resource scarcity and climate change, which create or exacerbate conflicts. There is an emerging trend of ecological diplomacy, which focuses on facilitating peace through environmental initiatives. The concept and practices of peace parks, which refer to transboundary protected areas that are formally dedicated to the protection and maintenance of biological diversity, natural and associated cultural resources, also emerged as a significant tool to promote peace and cooperation. Next slide, please. The pattern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has been demanded to change due to the changes in the nature of conflicts. Conflicts are increasingly protracted and become more intense. Short-term and one-off humanitarian intervention cannot address the impact of protracted conflicts and humanitarian crises. Incorporating development perspectives in humanitarian interventions becomes an important task in policy design and implementation. And there is an increasing number of conflicts caused by climate-related shocks, including natural disasters. Many policymakers and practitioners pay attention to the nexus between humanitarian, environment, development, and peace. Next slide, please. In this nexus of peace, development, environment, and humanitarianism, I'd like to focus on the environment and peace nexus
because I think it can be one of the most relevant nexuses to Goseong City. In the academic and policy discourse on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nd the management of resources, the paradigm started to shift to the joint management of common resources as a tool for peacemaking. The key question of the research began to change from how environmental degradation or resource scarcity trigger conflicts to whether and how environmental cooperation can contribute to peacemaking. Many development projects also started to focus on integrated management to promote sustainable and peaceful development, which is sometimes called environmental peacemaking. Next slide, please. Discussions and practices on environmental peacemaking provide us with a lot of lessons. They include lessons on policies, instruments, and tools for peacemaking or promoting peace among nations through nature conservation or joint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in the borderlands. There are also many lessons we can draw from the UN's project. Next slide, please. One of the major UN approaches to focus on the nexus on the environment and peace is the Environmental Cooperation for Peace-Building Program, which aims to transform local and transboundary conflicts over natural resources and the environment into opportunities for confidence building and natural mutual benefits. Next slide, please. There are so many cases of success and failure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from which we can draw the lessons. Next slide, please. This is a picture of the African Great Lake region. Next slide, please. This is about Indian-Pakistan border. Next slide, please. This is the picture map about Haiti-Dominican border. Next slide, please. This is the situation about Afghan-Iranian border. Next slide, please. This is a Jordan River's transboundary water management in Israel, Palestine, and Jordan. Next slide, please. This is in Europe about Danube River Basin area. Next slide, please. This is Kosovo and Albanian border. Next slide, please. This is Kruger Peace Park in Southern Africa. Next slide, please. Although all these cases of success or failure have different contexts of peace and violence, one key message they share is that no single perspective or approach can offer successful strategies for sustainable peace in the region. At the moment, many countries are involved in the peace process in the Korean Peninsula. But these efforts should not be based on a single approach. We know that there has been a silent build-up of military power even when we had triangular dialogues for peace. Even a small misunderstanding of each other's can be a trigger for a disaster. We need to establish conditions for sustainable peace in various dimensions. And in Goseong, we have an excellent opportunity to contribute to the peace-building process in multiple dimensions, particularly environment and development dimensions. Professor Park mentioned about special zones in different borderlands in East Asia. I think maybe we can think about environmental and developmental special zones in Goseong City. If we can establish an alternative pathway to peace in these environmental and development dimensions, we can strengthen the peace dialogue and reduce the risk
of understanding of each other. I think I better stop here.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ttention. 네, 멀리 지네바에서 좋은 발제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평화, 인본주의, 개발 환경의 그 결합으로서의 새로운 그 평화 경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고성 유엔 평화 도시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분쟁을 줄여나가고 관리해 나가는 것이 평화에 이르는 큰 프로세스로서 앞으로 고성 유엔 평화 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이 거기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환경, 자연을 평화의 조성 요소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통합된 새로운 경로로 자연과 개발 또 자유로 또 연결도 해주셨는데요. 평화의 큰 프로세스 안에 자연과 개발 또 자유 이런 것들이 함께 새로운 경로를 만들 수 있다는 시사점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은영 변호사님께서 고성 유엔 평화 도시의 국제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그 범법인원의 정은영 변호사입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불구하고 이 고성 평화 도시 구축에 관한 이 뜨거운 열정을 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그 고성 유엔 평화 도시의 국제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그 방안에 관한 연구입니다. 앞서 자세히 언급한 것처럼 이 고성이 가지는 지리적 그리고 역사적 특성들이 매우 국제적으로 상징성이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일군 이체제이고 그 DMZ가 간통하고 있으며 금강산과 바다, 백두대간 등을 아우르는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을 갖춰볼 때 앞서 박배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접경 지역에서의 미시적인 그 협력 구축을 하기에 최적의 지정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군 이체제이기 때문에 사실 남고성만의 평화도시 구축의 의미와 북고성을 아우르는 평화도시 구축의 그 국제적인 의미는 매우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북고성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전체 고성 평화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떠한 법적 이슈들이 있는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의 개성공업지구나 그 금강산 관광지구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남북 간의 합의서 체결이 선제가 되어야 되고 그 합의의 내용이 양측의 법률로서 제정되는 법제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런 남북 합의의 추진이나 기본 방향은 국제 평화 도시로서의 거점 그리고 자연과 조화되는 도시,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하는 큰 세 가지 줄기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추진이나 계획 그리고 실제로 도시가 조성된 이후에 공동 관리 기구 그리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 해결 기구와 같은 집행할 수 있는 기구 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남고성과 북고성을 아우르는 전체 고성 평화 도시이기 때문에 그 남고성과 북고성 내에 자유교역, 자유통행지역으로 설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금강산 지구, 관광지구에서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또 중요한 이슈는 재산보호 그리고 경제적 자유권 보장 그리고 신변 안전 보장이라는 이슈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될 이슈입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출입 체류 통행의 편의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지금 국내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에 방문할 경우에는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각종 그 사전 방문 신고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거쳐야 하는데 이 민족 내부 간의 거래라는 특성들을 고려해서 출입 절차들의 간소화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고성 평화 도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특수한 형태의 방문 증명서라든지 혹은 외국인의 무사증 출입으로까지 우리가 연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신체 자유 및 안전 보장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뭐 원비어 사건이라든지 금강산의 박왕자 사건처럼 사실 어떤 공동의 특수지대를 설정할 때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지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형사사법권을 전면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택하되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합의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적용 범위나 적용 대상별 구체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투자 유치 및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 고성 평화도시 내에 각종 투자 보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뒤에서 후속적으로 저희가 연구할 유엔이나 국제기구 등의
유치를 통해서 평화를 담보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 유치나 지원이 훨씬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분쟁 해결 방안을 위해서 각종 절차들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남북 고성 평화 도시를 구축을 할 때 유엔 거버넌스 구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에서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 유지와 활동과 관련한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6장 유엔 현장 제6장에서는 평화적 해결에 대한 조치, 그리고 7장에서는 평화에 대한 위협이나 파괴 침략 행위에 대한 조치, 강제적인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유엔 PKO 같은 경우에는 평화 회복 과정에 있으나 다만 그 분쟁이 악화되어서 당사자 간의 자체 해결이 좀 곤란한 지역에 한정해서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유엔 주도의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PKO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현재 PKO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대부분 심각한 내전이나 분쟁 상황에 놓여 있는 나라들로 분되어 있고요. 시리아나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남고성과 북고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과 북의 평화적 합의를 전제로 해서 구성을 하자라는 컨셉입니다.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물론 우리가 정전 상태에서의 분쟁 지역, 국제적으로는 분쟁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할지라도 사실 평화적 합의로 탄생한 남북 평화 고성지대는 저희가 자체적인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서 PKO 같은 경우는 분쟁이 악화돼서 당사자 간 자체 해결이 곤란한 지역에 한정해서 들어가는 각종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이 남북 고성 평화 도시에 대해서 유엔 안전보장의 PKO 활동은 그 근거가 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른 방안으로 한번 고성 평화 도시를 유엔 산하 기구를 통해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평화의 상징으로서 고성의 역할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킬 수 있는 유엔의 주요 기구들을 고성에 유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국제 교류 그리고 인프라 확대 이런 것들을 평화 도시의 토대로 구축하는 방안입니다. 지금 현재 국제기구를 다수 유치한 국내외 도시 사례들을 저희가 잠깐 정리를 했었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유엔 캠퍼스라고 하는 특정 지역 부분에 적극적인 유치 활동들을 해왔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태국의 방콕이 유엔 산하 집중 지역을 조성하면서 각종 기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각종 사무소들이 들어와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제 협력 촉진에 관한 각종 조례들을 제정해서 국제기구 유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 인천의 송도의 지터에도 최근 들어서 그 유엔 아시아 태평양 정보통신교육원 등과 같은 유치 사례들이 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유엔 정보통신기술 아시아 태평양 훈련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대한민국에 설립된 최초의 유엔 산하 기구입니다. 이거는 지금 ICT 이 교육훈련센터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 IT로서의 강국으로서의 장점이 부각되어서 유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유엔 ESCAP 그 동북아 지역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경제위원회 산하에 지금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이렇게 또 지역별로 분할해서 지역사무소를 신설하기로 했는데 그 중에 동북아 지역사무소 부분이고요. 당시에 중국 베이징하고 인천이 1, 2순위를 다투고 있었는데 현장 시설 등으로서 인천이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고성 유치, 아까 말씀드릴 건 이제 기본적으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사례들을 좀 본 거고, 과연 이 고성 평화 도시에 북한과의 긴장 완화를 꼭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향후 북한과의 긴장 완화나 평화 체제가 도래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고성에 지금 남고성에 우선적으로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을까라고 보았을 때 이 세 가지 정도를 일단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유엔 지뢰 대책 활동이고요. 유엔 지뢰 대책 활동 같은 경우에는 유엔 평화 유지 활동의 일환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고 주로 그 지뢰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 부분에 대인 지뢰 금지 협약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활동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유엔 프로젝트 조달기구 산하 국제혁신센터는 이게 지금 유엔이 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한 사실 투자나 조달 형태를 수행하는 형태인데 사실 이 부분이 지금 대한민국 내 센터 개소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고성 쪽으로 유치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아이디어를 검토를 해봤고요. 그다음 유엔 사무국 산하 유엔 인도 조정실의 대한민국 사무소 이 유엔 인도 지원 조정실은 여러 나라의 지역 사무소나 국가별 사무소를 다수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국내에는 이 부분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지뢰대책 활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고성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특성, DMZ를 사이에 두고 있는, 그래서 지뢰 위협의 제거 등을 미션으로 한다는 점에서 목표나 설정에서는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뢰 대책 활동 같은 경우에는 대인지뢰 금지 협약에 가입된 것을 보통 요구를 하는데, 이제 이게 캐나다 오타와 지뢰 금지 협약인데요. 근데 지금 우리는 긴장 완화를 이유로 해서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치할 수 있는 데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장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조달 기구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개소를 논의 중에 있기는 합니다만 고성이 가지고 있는 평화도시로서의 이미지에는 좀 부합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유엔 인도 사무국 하나 인도 지원실 같은 경우에는 통상 이제 비상 상황이나 재난 시에 그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 개설 계획이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유엔 산하 기구 중에 저희가 유치할 만한 기구들에 대한 검토를 통한 결과 이 고성이 가지는 평화, 자연,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하는 큰 목표를 추진하는 데 부합하는 유엔 산하 기구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유엔 기구 자체를 유치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유엔은 그 각종 기구들의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설명드리는 형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그 평화도시로서 국제사회의 고성의 상징적인 지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검토 가능한 또 다른 방안으로 고성이 먼저 선도적으로 유엔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의제를 제안하고 이를 프로젝트로 구축해서 유엔의 각 산하 기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발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국을 고성에 두는 것이죠. 앞서 이일청 박사님 그 발표에서도 잠깐 언급됐던 것이 이 ECP 환경 평화 구축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통상 저희가 부르는데요. 이 환경 자원, 천연 자원을 매개로 해서 분쟁이 발생한 지역에서 천연 자원에 대한 관리를 매개로 해서 평화로까지 구축하는 형태의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입니다. 이것은 앞서 그 유엔 기구인 UNEP, 유엔 환경 계획에서 그 산하 분쟁 지역의 관리사무소에서 주도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자연자원의 관리를 통해서 평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 지식과 방법론을 유엔 기구, 회원국, 학자, 민간 영역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평화와 자연을 아젠다로 결합해서 시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의 예시는 앞서 일정 박사님께서도 여러 사례를 말씀해 주셨고요. 이런 형태는 다수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수행해 나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역시 유엔 환경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UNEP 쪽에서 그 콜롬비아가 지금 20년간 계속 분쟁 상태에 있었는데 이 여러 프로젝트와 이니셔티브를 지원을 해서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기후 변화, 환경 거버넌스, 재난 위험 감소 이런 주제들과 관련한 프로그램으로 콜롬비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 2016년도에 평화 협정이 체결되어서 분쟁 후 단계에 이르게 됐고요. 이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적십자 등 국제기구들하고 그다음에 인접 지역인 노르웨이, 쿠바 이런 주변 국가들이 평화협정의 중재자 겸 보증인으로 참여해서 이런 UNEP의 지원 활동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고성이 가지는 평화와 자연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중요한 목표들을 우리가 유엔 관련 국제기구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그 아젠다를 제시하는 것은 고성이 선도적으로 먼저 유엔에 대해서 의제를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성이 가지는 국제적 상징성과도 매우 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자연 환경 개발, 또 특히 접경 지역에서의 평화 구축이라는 고성이 제시할 수 있는 아젠다를 결합한 평화 프로그램을 개방해서 유엔 차원의 프로그램을 창성하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같이 이제 구성해서 협업을 할 수 있는 기구로는 앞서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을 해왔던 UNEP, 유엔 환경 계획이고요. 그리고 유엔 개발 계획, UNDP이고요. 그다음 유엔 사회개발연구소, 각종 사회적 의제들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입니다. 그리고 유엔 세계 관광기구 등이 유엔 산하 등과 같은 유엔 산하 기구와 논의 및 추진을 하면
충분히 이 남북 간의 긴장 완화를 대비하면서도 현재 남고성에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아까 앞서 이일청 박사님께서도 여러 사례들을 언급해 주셨는데 이 국제적인 기구들을 유치하는 방안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 주변 국가들의 협업을 통해서 가능한 방법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박배윤 교수님께서도 이제 미시적으로 초국경적인 도시 협력의 형태와 이제 유사한 형태이고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요르단 사이에 제리코 농업공원이라고 하는 형태의 평화 체제를 만든 것입니다. 이 사자간 구성 협의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그런 각종 분쟁들이 이런 제리코 농업공원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평화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주변 국가들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그리고 앞서 그 접경 지역에서의 미시적인 협력의 주요 예시라고 할 수 있는 광역 두만강 개발 계획, 이 GTI 같은 경우에는 두만강 지역의 다국적 도시들이 협력하는 형태이고요. 이 GTI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유엔 개발 계획, 개발을 주요 아젠다로 하는 유엔 개발 계획이 지원하면서 북한과 남한 그리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5개국이 투자하고 자유로운 무역거래를 할 수 있는 경제 특구를 조성하자라고 하면서 시작된 개발 계획입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북한의 각종 무역 제재 등으로 인해서 현재 탈퇴를 한 상태여서 실현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런 접경 국가 간의 협력 형태는 사실 다양한 외교적 이슈 그리고 정치적 상황에 좀 많이 변동성을 가진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앞서 일청 박사님께서도 잠깐 설명했던 요르단강의 평화공원입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 접경 지역에 위치한 요르단 강 사이를 두고 평화공원을 설치를 한 것이고요. 코디아라 델 콘드로의 평화공원, 죄송합니다. 평화공원, 에콰도르하고 페루 지역의 분쟁 상태의 그 접경 지역을 평화도시로, 평화공원으로 구축한 것입니다. 네, 정리하자면 앞서 유엔이 안전보상 이사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구성 지역에 대한 평화유지군 파견이나 이런 방식은 적절하지 않고 유엔 산하 기구를 유치하거나 혹은 유엔에 관련한 프로그램 각종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창설해서 진행을 하거나 혹은 주변 인접 국가들과의 초국경적 도시 협력의 형태로 추진해 볼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이 유엔 산하 기구 유치 같은 경우에는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것에 따르는 국제적 상기성은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 유치를 성공한다면 물론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사실 고성이 가지는 이 특수성, 평화와 자연 그리고 개발이라고 하는 이 3자 세 가지 목표를 충족시킬 만한 그런 형태의 국제기구는 저희가 찾기가 어려웠고요. 유엔 프로그램 창설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프로그램들을 창설을 하는데 이게 고성 주도하에 고성에 부합하는 의제를 중심으로 한 여러 기구들을 같이 협업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장점이 있어 보이나 역시나 그 여러 기구들과의 협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 지원이나 또 고성이 가지는 인프라 같은 이런 측면들이 구축하는 데 좀 구축이 먼저 전제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매우 큽니다. 경제특구나 평화공연 형태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상황의 형태에 좀 영향을 받는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유엔 기구나 국제기구 등을 통해서 이 긴장 완화나 정쟁 억제, 평화 유지의 효과를 저희가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북 합의서의 형태로 보장을 한다고 해도 사실 그 평화의 구현을 이질적인 사회 체제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증폭을 평화의 구현을 상징하는 유엔 등과 같은 국제기구 자체가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성 평화 도시가 남북 간 긴장 완화를 통해서 북고성까지 아우르는 형태로 평화 체제로 전환될 경우에는 남북 경제 교류 협력의 거점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동북아의 경제 거점으로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유엔 기구 등과 같은 다자간 협력들의 국제 규범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남북한이 정치적 이유로 협력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지 않는다라는 간접적인 형태의 기대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와
고성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수성들을 고려한 적합한 사례들을 연구를 해서 그 실질적인 추진을 해 나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입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그 유엔 기관과 프로그램 또 그 사례들을 풍부하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유사한 그 평화 공간 조성 사례들도 앞으로 상당히 많이 연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좀 토론 시간 많이 갖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그 네 분의 전문가께서 방대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작한 이제 발걸음을 떼는 그 프로젝트에 방대한 그 콘텐츠를 압축해서 발표하시느라고 예상보다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한두 분 정도 질문을 받을까 합니다.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신 분은 저 뒤에 네. 질문 두 개를 묶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성 평화도시의 사례를 보면서 문득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홋카이도와 산린주를 아우르는 오호츠크 유엔 평화도시 건설을 러시아와 일본 양국 공동으로 추진을 하면서 2032년 삿포로 유즈노 사할린스크 동계 유스 올림픽 유치도 병행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이제 고성 평화도시 건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같은 해에 서울 평양 하계 올림픽 공동 유치에도 힘이 실리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남북 접경지대에서의 대한 모색의 모델에 비춰봐서 러일 접경지대 그러니까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경계가 되어 있는 두 섬 홋카이도와 사할린섬 두 섬 간의 국제 평화도시 건설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며 또 앞으로 양국이 어떻게 추진해서 평화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다른 한 분 더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을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없으신 의견도 좋습니다. 머리가 많이 아프셨나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오늘 그 이일정 저기 질문 네. 일정 박사님하고 그 정은영 변호사님이 굉장히 그 많은 사례들을 지금 발표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러일 그 국경과 연관된 사례도 오늘 소개는 안 됐지만 깊이 함께 연구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좋은 제안을 해주신 걸로 그렇게 사회자가 정리하겠습니다. 기록을 하고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는 그 불교환경연대에서 참여한 유정길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도 참여했고요, 올해도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기 이제 평화하는 이제 두 가지 서로 같은 듯 다른 주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전의 세션에도 그런 발표를 드렸는데, 우리 저 평창에서는 지금 이 한반도의 평화를 도모하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모여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여기 참여하신 분 같은 경우는 기후 위기라고 하는 세계 평화의 이슈라고 하는 것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반도 평화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이제 우리 관점에서는 남북이 통합돼 가지고 거대한 어떤 성장과 발전을 지향하려고 하는 그런 평화의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평화가 과연 지속 가능한 평화냐? 어쩌면 강성 대국을 만들고 경제 부국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평화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세계 평화 문제와는 상당히 좀 일정하게 다른 결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어쨌든 올해부터 앞으로 2030년까지 기후 변화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반도의 평화에 기후 변화 의제라고 하는 것들이 장착되어 있질 않아요. 소위 생산력을 갖다 고도화시키는 형태의 지속 불가능한 평화라고 하는 내용들이 은근히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고성 지역 내에서의 평화라든가 강원도의 평화가 여기가 굉장히 엄청난 자원장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를 갖다가 다 통합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저 강원도 같은 경우가 지금 케이블카 문제라든가 가류항산 문제라든가 이렇게 이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역행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가 정말로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진정한 어떤 세계적인 평화를 도모하려고 한다면 지금 우리 북한 같은 경우도 지금 조림 사업을 거대하게 해야 되고 질문을 조금만 짧게 해주시면 묘목장도 답변. 만들어야 하고 할 텐데 저 이 두 가지가 결합된 형태의 비전, 그게 저는 통합적 비전이라고 보여지는데 한반도 평화, 세계 평화가 통합된 그런 진정한 통합적 비전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견이기도 하지만은 또 그 평화의 새로운 경로, 또 지역의 평화와 세계 평화의 그 결합, 넥서스 문제이기 때문에 이일청 박사님 혹시 말씀 들으셨는지요? 이일청 박사님 지금 질문 말씀 들으셨습니까? 예, 한국말로 짧게 답변해 예, 주시면. 예, 들었습니다. 한국말로 해도 될까요? 예,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평화의 개념이나 아니면 평화를 향한 경로가 금방 코멘트 하신 분의 생각과 같은데 굉장히 ups and downs가 있을 것입니다. 평화를 향해서 가는 길에. 하지만 그 한 가지 경로, 즉 정치적인 경로에만 의존하지 않고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이나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의 삶과 관계되는 개발과 관련되는 이슈들을 서로 공동으로 추구해서 좋은 결과를 낳는 그런 환경 개발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코멘트 하신 분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대립적으로 생각해온 개념들이었지만은 이 평화의 큰 프로세스에서 개발과 환경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 나가야 되는 게 지금 시기에 합당한 평화의 경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이렇게 방대한 양의 그 발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해주신 전문가 네 분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요. 좀 더 많은 질문과 토론을 하면 좋겠지만 오늘이 시작이고요. 이 포럼을 마치고 나면 강원도에서 평가회를 거쳐서 앞으로 아마도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듣는 과정들이 예상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박사님. 네, 고맙습니다. 이번 세션에 멋진 토론의 장을 펼쳐주신 모든 패널 여러분들과 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Once again, thank you very much for the passionate discussion to our moderators and panelists. 그리고 참가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바로 3시부터 여러분의 오른쪽 게이트로 나가시면 스페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Speak Now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공감과 평화의 문화를 주제로 세션 브레이크 시간을 이용해서 다양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공익법인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들을 나눌 예정입니다. 오른쪽 게이트를 이용하셔서 나가시면 바로 Speak Now라는 프로그램을 함께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So now, ladies and gentlemen, let us briefly introduce about the Speak Now, the special program. If you use the gate just at the on the right side of this hall, you can meet the special program Speak Now. We are going to share the stories of global peace during break between a session on the theme of happiness for all and culture of empathy and peace. So special program Speak Now will begin soon in the lobby. Hope you give your interest to the special program Speak Now with lawyer Yi Il. Thank you very much.